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게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회사가 주주한테 이미 9조 8천억 원을 배당으로 줬거든요. 그것도 2023년. 삼성전자가 14조 원 넘게 적자를 낸 그 해예요. 오늘은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실제로 어디를 향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 4월 현재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으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장소 선택부터가 계산된 압박이었어요. 회사 정문이 아니라 회장 집 앞이었으니까요. 노조 측 요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약 32조 원, 그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국내 임직원 약 12만 명 기준으로 단순 평균을 내면 1인당 약 4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에요. 노조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2023년에 반도체 부분이 14조 원 가까이 적자를 냈는데 2년 만에 32조 흑자로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 사이 현장에서 버텨낸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다는 거죠. 회사 측 반박도 있습니다. 2023년 그 혹독한 적자 상황에서도 기본급과 고정성과급은 한 번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성과급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24년 반도체 부문 기준으로 OPI와 TAI를 합산하면 연봉의 약 50% 수준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게 사측 추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회사가 적자 때 고통분담 못하면 흑자 때도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적자가 났던 2023년에 주주배당은 약 9조 8천억 원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직원 성과급이 적자를 이유로 삭감되는 동안 배당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에서 노조 측이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싸움이 단순히 돈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분배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싸움의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변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회복세인 건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에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이 흐름은 분명히 실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2027년부터 AI 투자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지금 성과급 기준을 높여놓은 게 회사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슈퍼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면 노조의 협상력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거예요. 두 번째 변수는 5월 21일 총파업의 실제 참여율입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약 3만 6천 명입니다. 국내 직원 약 12만 명 중에서요. 2024년 6월 6일에 처음으로 공식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약 6,540명이었습니다. 조합원의 약 18% 수준이었어요. 이번 5월 21일에 예고된 18일 총파업에서 참여율이 30%를 넘기면 협상 테이블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도 20% 이하로 그친다면 오히려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파업 참여율이 낮다는 건 직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세 번째 변수가 사실 제일 흥미로워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수준이 기준점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2024년에 지급한 직원 성과급은 기본급 기준 약 800%, 일부 직구는 1000%를 넘겼다고 해요. 같은 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OPI 성과급은 약 300% 수준이었습니다. 격차가 2배 이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 기술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인재가 SK하이닉스로 계속 빠져나간다면 삼성이 성과급 인상을 거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직원 한 명 한 명의 계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성의 기술 경쟁력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계 측과 노동계 측의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혀요. 재계 측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은 2026년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약 47조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성과급을 올리면 그 투자 재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투자가 줄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직원한테도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반문합니다. 투자 재원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2023년 적자에 9조 8천억 원 배당은 왜 유지했느냐는 거예요. 투자 여력 논리가 왜 배당에는 적용이 안 됐냐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두 주장이 동시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고 배당이 유지되는 동안 성과급만 삭감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이 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돈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의 우선순위 싸움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능성 있는 경로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협상 타결입니다. 회사가 OPI 성과급 상한을 현행 50%에서 75% 수준으로 올리고 노조는 15% 요구해서 한 발 물러나는 식으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시나리오예요. 5월 21일 전에 타결이 되면 생산 차질 없이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본 구조, 즉 적자 때 배당은 유지되고 성과급만 삭감되는 그 불균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2, 3년 후에 똑같은 싸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파업이 강행되지만 단기 충돌로 끝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5월 21일 파업이 실제로 벌어지지만 참여율이 20% 이하로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18일 파업 자체보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반도체 설비는 한번 멈추면 다시 정상화하는 데만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극저온 유지 공정이 끊기면 전체 라인을 재설정해야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삼성의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5%에서 20%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SK하이닉스와 TSMC가 파고들 거예요. HBM 점유율이 단기적으로 2, 3%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경로는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이 가장 큰 시나리오입니다. 파업 참여율이 30%를 넘기고 협상이 결렬되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외신이 우려하는 대로 글로벌 고객사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납기가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게 우리 일상에 닿는 지점은 마트 계산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노사 싸움은 단순한 성과급 협상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인재 구조,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주주와 노동자 사이의 분배 원칙이 모두 얽혀있는 문제예요. 5월 2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지만 근본 구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파업이 강행되면 삼성의 2026년 2분기 실적에 직접 타격이 오고 그 빈자리를 경쟁사가 채워요. 그리고 만약 장기 교착으로 가면 영향이 삼성 주가를 넘어서 우리 전반적인 생활 물가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챙겨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5월 21일 파업 당일 전삼로 공식 참여 인원 집계를 꼭 확인하세요. 조합원 36,000명 중 30%인 약 18,000명 이상이 실제로 참가했다면 그건 협상판이 뒤집히는 진짜 신호입니다. 반대로 6,000명 이하라면 파업 이후 빠르게 협상 타결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숫자 하나가 이후 시나리오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이슈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